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개 신도시들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일개 신도시 하면 지금 막 울분을 터트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도 약간 기대에 차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개 신도시는 장기전이다. 빨리빨리 끝날 사업이 아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장기전으로 봤을 때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지역임은 확실하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일개 신도시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주축이 되는 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 가시화돼 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바람만 제대로 타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개 신도시가 갑자기 또 가격이 쫙 가다가 요새 뭐 마스터 플랜 자체를 24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가격이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일개 신도시는 앞으로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테마다. 약간 주식으로 생각하면 테마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테마주가 실제로 실현이 되냐 안 되냐는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개 신도시를 그러면 테마주니까, 주식의 테마주는 위험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을 타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바람에 따라서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는 챙기고, 만약에 하락장이 깊어지면 재건축 시장은 그 하락의 깊이 폭이 워낙 커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랑 시장 참여도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장기전이다. 대신에 바람 타는 투자를 해서 하락장이 오기 전에 치고 빠지고 해서 내가 가져가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람을 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타야 되냐. 그리고 이전에 일개 신도시가 이전에는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랑 좋았을 때랑 어땠었냐를 통해서, 만약에 분당이면 분당, 안양이면 안양, 뭐 일산이면 일산, 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를 이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랑 최근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최근에 다시 안 좋아질 때, 요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개 신도시가 19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거의 입주를 해서 이제 채워졌는데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분당은 사실은 이제 신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범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겠다, 야심차게 준비한 도시죠. 그래서 정말 비싼 도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옛날엔 거기에 정말 복숭아밭이랑 무슨 밭뷰로 있었던 지역을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안양, 편정, 학군으로 유명한, 그리고 일산, 서구, 우레기님이 좋아하는 일산. 근데 요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덜 힘든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동은 저의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해서 낙찰을 받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개 신도시 중에서 부천이 그나마 저는 좀 익숙한 지역이어가지고 부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포 3번인데, 사실 군포가 가장 일개 신도시 중에서는 평당가 상승이라던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고, 얘네들이 사실은 분당, 안양, 일산, 서구, 부천, 군포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일기 신도시의 순서라고 해야 되나? 성적을 매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일산, 서구는 평당가가 지금 가장 막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슬프다. 호랭이님이 좋아하는 일산이 막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입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산이 가장 처지는 지역이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군포 3번이 가장 서울에서 멀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부 쪽으로 해서 보면 일산은 약간 은평구 옆에 있어가지고 서울 옆에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은 그나마 광명 옆으로 해가지고 1호선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군포는 조금 멀다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보면 서울 쪽에서 가장 먼 지역이 사실 3번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왠지 부천 3번이 직접 가보시면, 또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부천 3번이 녹지도 조금 떨어져요. 특히 부천은 녹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녹지가 적절히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학군이라던가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이 사실 분당, 안양, 일산인데 그거에 비해 일산은 지금 평당가가 제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우리가 뭐 버블 세븐이다 라고 하면서 막 서울 수도권이 막 올라갈 때 일산도 같이 막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강남이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한다면 일산은 2배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강남의 상승이 부럽지 않다라고 했던 지역이 일산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갔었는데 리먼이 터지고 나서 2009년에 리먼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가격이 하락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이 올라간 애들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일산은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녹지라던가 그리고 정말 지금은 뭐 강교호수공원이다 뭐 한강이다 뭐 이런 호수공원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일산 호수공원 하면 정말 유니크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일산을 또 받쳐줄 만한 호재가 계속 나와주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애들은 교통 편의성이라던가 다른 개발 호재들이 있었는데 일산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락의 폭이 길고 다른 애보다 또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위의 평당가를 자랑하는 애가 막내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안에 한 번의 하락을 맞고 2번의 하락을 맞는 요 과정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 일산을 예로 들어서 평당가 하나만 얘기하면 일산이 2009년 7월에 1,059만 원으로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락 2번 맞으니까 2012년 8월에는 평당가가 849만 원. 평당가 1,000도 안 되고 800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락폭이 얼마예요? 210이 되거든요. 분당은 2009년 7월의 평당가랑 2012년 8월의 평당가 차이가 209만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분당은 평당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일산이 빠졌다는 건 이 평당가 막내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 하락률이 훨씬 큰 거죠. 그죠? 다른 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고 지금 부천이나 군포는 어때요? 중동 신도시랑 3번을 포함하고 있는 부천이나 군포는 30만 원, 7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일산은 210만 원이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 쭉 막내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심지어 2015년 8월, 2018년 3월 2번의 상승장을 맞고 나서도 결과를 까보면 아직도 평당가가 5위라는 순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2012년 8월과 2018년 3월에는 이 사이의 상승분을 놓고 보면 분당은 209만 원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2012년부터 18년 6년 동안 정도에서는 906만 원 평당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안양 평촌이 536만 원, 일산 서구는 247만 원, 부천은 245만 원, 군포는 253만 원으로 여기서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산이 유독 상승세가 약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호재가 연이어 있지 않았다. 왜냐면 부천은 2012년도에 7호선이 개통했어요. 2007호선이 개통해서 1호선 밑으로 7호선 중동신도시를 통과하는 7호선이 개통됐었는데도 이때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평당가가 1,000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7호선 개통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평당가 1,000을 넘기면서 올라가서 245가 올라간 건데 지금 떨어진 폭에 비해서 올라간 폭이 더 높죠. 부천은. 근데 일산은 어때요? 떨어진 폭이 210인데 올라간 게 247이니까 이전에 떨어진 걸 회복하는 정도 수준밖에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분당은 뭐 200과 900이니까 700만 원 정도의 평당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분당이 집을 여태까지 주구장창 갖고 있기만 했어도 꽤 상승폭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21년 10월에 전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2022년 9월까지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럼 하락폭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분당은 평당가 30만 원이 하락했고요.
안양은 142만 원, 군포는 77만 원, 부천은 55만 원, 일산 서구는 3만 원. 아, 일산 화이팅. 드디어 일산이 힘을 내고 있어요. 근데 안양이 지금 142만 원 떨어진 게 눈에 확 띄지 않나요? 네. 게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일산 서구만 왜 3만 원 빠졌을까? 왜 안양만 142만 원을 빠졌을까? 다른 애들은 그냥 100 밑으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움직이는 출렁이미 정도만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네 둘만 특징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외에 나타나는 모습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라이님이 뭐 일산은 요새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년 10월 이후로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기 신도시는 일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밖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하락폭은 실제적으로 가보면 많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만 원 정도만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3위에 입지적으로는 아직도 3위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평단가 자체는 지금 가장 마지막 순위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입지에 비해 평단가가 상당히 초라하거든요. 학군이라던가 거주 만족도라던가 주변의 인프라라던가 사실 일산이 밀리지 않아요. 근데 부천이나 군포는 지금 평단가 2천만 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일산 서구는 아직도 1,800만 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일기 신도시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일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3만 원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 거고 안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급 물량이 좀 많았어요. 21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은 3,000에서 4,000 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이때는 거의 1만 세대에 가까운 1만 세대가 넘는 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양은 사실 142만 원의 평단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떠오르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가격이 제일 많이 하락했잖아요. 반문하시게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거품이 많이 그동안에 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부동산 시장이 그냥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고 한다면 거품이 꼈으니까 그냥 패스하세요 라고 할 텐데 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공급 물량이라는. 제가 노출된 저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출된 저력이 뭐가 있냐면 인덕원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잖아요. 거기에 동탄 인덕원 선이랑 월곡판교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미 호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많이 오른 애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142만 원. 그리고 노출된 저력이라고 말씀드린 게 노출된 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전 노출된 저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월곡판교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안양이랑 판교랑 세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학군을 따라서 내가 좋은 입지에 거주 만족도가 높은 데서 거주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분당에서 판교에서 살기에는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고 할지라도 막 사회 초년생이 막 9억 10억짜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체 주거지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충분히 안양이 메리트 있게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양 사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저점의 시그널이 나타나면 사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분양하거나 이런 물량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안양을 볼 때 준신축 위주로밖에 준신축이나 구축을 위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점의 시그널에 들어와 있는 이 구간에서 사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가격의 하락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반등을 하는 시점도 짧고 그 떨어지는 폭도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기 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기 신도시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사실 안양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양이 저점의 시그널을 찍고 간다고 하면 향후 회복하는 회복세에 있는 수익만 챙겨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1기 신도시 보실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장기전이다, 바람을 타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마스터 플랜이 24년에 지금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막 실망 매물이 나오네 어쩌네 하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이랑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든 계획을 빨리 땡겨보겠다 해서 막 1기 신도시 관련 이슈가 뉴스에 등장하거나, 뭔가 1기 신도시가 잘 나가는, 특히나 지금 통합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 쪽으로 진행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온 애들이 빵빵 하나씩 터져준다 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1기 신도시를 띄워줄 거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날아가는 바람을 챙겨서 이거를 수익을 챙기고,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장이 오기 전에 내가 발을 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정말 깊은 하락장이 한 번도 안 올 거냐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특히 부동산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골이 깊어지는 시기가 한 번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발을 뺐다가 다시 그 골이 끝나면 또 저점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하는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이 오랫동안 묶이지 않으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1기 신도시 중에 이제 부천이 좀 친숙한 동네여가지고 부천에 먼저 중동신도시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네. 부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부천시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입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시청을 기준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이 아랫 동네는 임대아파트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제 중소형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지역은 이제 민간이 지었고 이제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형 평형 2015년에서 제가 16년 사이에 처음 이 경매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예. 이 시기에는 2012년에서부터 이미 회복세를 거쳐서 온 시기라서 소형 평형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미 상승세를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중대형으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37평 중대형을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폐차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3억 5,500만 원을 쓰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침에 경매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한 거예요. 다들 내 물건에 입찰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3억 5,700만 원의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등이 저보다 2,600만 원을 덜 썼더라고요. 3억 3천 정도? 네네네. 3억 3,100만 원 정도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고가 낙찰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 낙찰가를 부르고 2등 낙찰가를 부르니까 그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봤었어요. 이런 표정으로. 실수했다. 저렇게 고가 낙찰을 어떻게 2등이랑 2,600만 원 차이가 260도 아니고 2,600만 원 차이가 나라고 하면서 다들 저를 쳐다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초보여가지고 나 잘못 받았나? 고가 낙찰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걱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잠을 못 잤었는데, 시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세에 맞게 낙찰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세가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받은 거죠. 기존에 2,600만 원 차이 나게 받은 이 사람은 전세가에 가깝게, 그거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3억 5,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3억 5천에 전세를 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전 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700만 원 차이로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긴 했어요. 물론 200만 원 아침에 급히 쓴 후에 조금 뼈 아프긴 한데 굳이 안 써도 낙찰 받는 건데 더 쓴 거죠. 700만 원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1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오히려 500만 원을 더 높여서 1년 만에 또 500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돼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제가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이어서 간 상황이 된 거고 이거를 나중에 얘네가 나가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4억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회수한 2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4억이라고 하면 거의 4,3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00만 원, 200만 원의 실투금을 가지고 4,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거의 500%에 가깝게 수익을 낸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고가 낙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투자는 아니다. 내가 투자 계획대로 한 거라고 하면 괜찮다. 다만 내가 여기 일기 신도시 투자한 거에 뼈 아픈 건 2년 만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다. 굳이 내가 사고팔고를 하지 않아도 계속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 4억이 지금 7, 8억을 넘어서 지금 조금 조정이 돼서 6억 후반에서 7억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가격이 2배 됐거든요. 내가 너무 앞서서 매도를 한 게 단타를 한 게 너무 아쉽다. 그럼 저 당시에는 그래도 판단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그렇죠. 왜냐면 자금 운용상 회전이 있어야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자산을 굴려서 회전을 통해서 자산을 빨리 굴려야지 자산이 빠르게 상승한다라는 초보자의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약간 시야가 너무 좁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타, 빠르게 하는 것만이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비단 부천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분당 또한 그렇거든요. 분당도 2015년에 16년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 3,000갭, 5,000갭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금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분당은 짱짱하게 그래도 30만 원 정도밖에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누가 첫 테이프를 끄냐가 저는 사실 되게 두고두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소식들을 들어보면 리모델링이 확실히 속도가 빠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 받아가지고 그 이유를 내다보고 있는 단지들이 몇몇 개가 여기 도시 안에 있는데 걔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사람들이 더 바꿔서 진행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가서 또 재건축 안에서도 첫 모델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단지를 투자하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던가 길게 가져가는 시기를 가늠하셔가지고 앞으로 일기 신도시 테마 놓치지 마시고 바람 타는 투자로 수익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부동산이 많이 꺾이면서 반대적으로 나 이제 저점을 찍고 사람이 단지들이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공부도 하나도 안 되신 분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사야지 그러면 메리트 있어진다 이러고 생각하시고 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부동산에 진입하는 공부라던가 이런 테크트리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산을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10억 있다 라고 하는데 막 지방에 공시지가 1억이야 이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우선 서울 수도권 강남부터 강남 3구부터 챙겨봐야지.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산을 먼저 확인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먼저 세우시고 이 포트폴리오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세금 공부예요. 세금 공부.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 공부 안 하고 그냥 투자하다가 세금이 나오면 그때 이 세금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돈은 정부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미리 공부하시고 이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이 자산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떨어진 애들 주워온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맞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종별이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막 지산이라던가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까 지산한다, 오피한다, 또는 토지, 뭐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얘네들은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서 성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먼저 해보시고 경험과 내공을 쌓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전진을 하시길 바라고, 아파트 내에서도 우리가 아파트도 간단하지 않아요. 분양도 있고요. 재개발도 있고요. 재건축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축에 있는 걸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신축이 있고요. 준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을 좋아하는지, 어떤 아파트 투자 유형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기별로 유리한 애들이 있고 내가 잘하는 전략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의 큰 흐름은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공부해서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돈이 별로 없다, 소액 투자다,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긴 어렵겠죠.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인데 미래 가치는 높아서 매매가는 높고 전세가는 낮게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된 서울권 안에서는 뭐 7억 밑으로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수도권 안에서도 5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럼 소액밖에 없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잘 갔을 때 같이 가격이 견인될 수 있고, 얘네들이 이주가 시작돼서 혹시나 관처가 나서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주변에 준신축이나 구축을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가격이 견인돼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한 준신축 또는 구축을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돼요. 본인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본인의 종별도 정하시고 전략도 정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장단점들, 그리고 거래할 때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그때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정해졌다 한다면 이제 지역 공부까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새 빅데이터 활용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빅데이터는 하루에 그냥 30분 매일 신문 보듯이 한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 나가 보시는 건데, 이거를 보통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초보가 혼자 나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주변에 지인들이랑 같이 나가던가, 아니면 공부를 같이 시작한 동기들이랑 같이 나가던가, 아니면 전문가가 운영하는 이런 임장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가셔서 배우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근데 지역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별표 3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놈만 패야 된다. 한 놈? 예, 한 지역만 파야 된다. 욕심이 많고 내가 관심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관심 지역은 많고 내가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지역이 뭐 어딘지 모르니까 한 지역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심, 여기도 관심 다 조사를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만 되고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면 투자하다가 지쳐서 그냥 발 빼고 그냥 원래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대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준에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없지만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지역, 관심 지역 하나만 정해놓고 깃발을 꽂을 때까지 한 지역만, 한 놈만 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지역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보다 더 좋은 지역이 그제서야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역을 넓혀가면서 이제 부동산 눈을 키워야지, 경험을 안 하고 공부만 해서는 그 눈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되게 지루할 수 있는 반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좀 성향이라던가 적성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임장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적성이나 성향 자체가 이 부동산 공부가 재밌는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도 꾸준히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수익의 맛을 보셔야지 그걸 또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맛을 모르면 못해요. 근데 맛을 알면 그 성취감과 그 수익의 맛을 잊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임장을 가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맛. 그쵸. 이 자본주의에 이 길들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만의 결을 찾게 돼요. 내가 잘하는 투자 방법,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의 결을 살려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전략이라던가 세팅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하려고 하시면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자산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서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진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 왜냐면 한 번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돈을 모으는 데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거니와 2년 4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어쨌든 인구의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어떻게 견디면서 지낼 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총알이 떨어지잖아요, 투자를 하고 나면. 그럼 약간 심적으로도 좀 약간 이제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향이 고민이 되거나 힘들다 그러면 노력을 더 쏟아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한다거나 임장을 더 갔었어요. 그리고 총알이 떨어졌다, 기다려야 된다, 총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그걸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총알이 안 드는 무피 투자를 찾아다녔죠. 근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무피랑 막 플러스피 막 100개, 200개 지금 널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사면 안 돼. 거기 안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고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사도 될까, 내가 내 돈을 찔러도 될까, 거래 계약서를 써도 될까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럼 공부를 미친 듯이 하면 돼요. 그런 게 확신이 들 때까지 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갔을 때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단지만 20번 넘게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장님, 거기 부동산 인근에 있는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막 밥도 먹고 따로 수다도 떨고 할 정도로 엄청 가까워지고, 그렇게 계기가 되면서 부동산에 친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궁금증이었는데 20번씩이나 갈 정도로? 제가 낙찰은 정말 2등과 차이가 많이 나게 낙찰이 되고 경매를 한참 열심히 했을 때, 폐찰은 정말 근소하게 8만 원, 12만 원, 아까 낙찰은 막 2,600만 원, 1,500만 원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괄적으로 너무 낙찰도 차이가 많이 나게, 폐찰도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내가 시세조사를 잘못했나? 가 될 텐데, 폐찰은 또 근소하게 하니까 시세조사를 잘못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지에 한 20번에서 한 3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구나. 물론 감으로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감으로 안 되고 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다각도로 어떤 거를 확인했을 때 감을 잡을 수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또 이렇게 리피트를 할 때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돈을 들이는 거예요. 돈으로 의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롤모델을 찾으셔가지고 그 롤모델 중에 이제 강사분들 중에, 부동산 강사분들 중에 자신한테 자신의 성향과 맞는 롤모델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이제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규 강의를 쭉 따라서 들어보시면 여기서 본인의 결을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든지 배우는 것의 첫 단계는 모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롤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거를 쭉 배워가는 게 반복을 하는데 가장 왕도,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금리가 7%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수익이 안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적 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극복해서 그거보다 높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상은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은데 이게 내가 그냥 전세를 사는 거고 그냥 월세를 사는데 어느 부담을 되는 거다. 그냥 소비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자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나눠서 생각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이자가 소비형이냐 투자형이냐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소비되고 없어지고 내 자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자다 그러면 이 이자는 없애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걸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맞죠. 이게 4%든 5%든 심지어 1%, 2%라고 할지라도 근데 내가 투자를 위해서 내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자용으로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이 이자금 자체를 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필요 경비로. 그러면 어차피 이 필요 경비 안에서 소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이자 자체가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투자를 위해서 내가 가져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비인지 투자인지를 나눠서 투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허용 범위를 정해서 그거 자체를 필요 경비로 잡아놓으면 그런 심리적인 허들을 없애고 투자를 이어가는데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전세 안 맞으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진짜 힘들어요. 네, 사실 올해 시작하고 나서 투자를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못 맞출까봐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겠다. 왜냐면 갭 투자라고 한다면 전세가 잘 맞춰져야지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텐데 전세가 안 맞춰지면 내가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거 무서워서 내가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주인 전세 매도자가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전세가 맞춰있는 최근에 현 시세로 맞춰져 있는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해서 나름의 해결 방법,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분양을 받았어. 특히 지금 분양해서 입주를 하는 애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올해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될 물건을 분양받아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2플러스가 끝나면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의 2+2가 끝나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전세가 폭등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했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약간 으쌰으쌰 괜찮아. 2+2가 끝나면 전세가가 받쳐준대. 전세가가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조용하죠.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이런가? 왜 2+2가 끝나는데도 왜 조용하냐? 그 많은 사람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2+2가 끝났다라는 건 2020년도에서 2022년도 7월까지죠. 이제 8월 초까지 해서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일부는요 중간에 1년만 채우고 나오거나 2년을 못 채우고 나와서 중간에 갱신을 한 사람도 있고 이미 갱신을 해서 다른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2+2가 끝나는 8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2년 동안 채워졌던 이 임대차 시장에 들어갔던 분들이 8월에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이 시작되자마자 막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이고 심지어 2+2가 끝나서 전세가 폭등을 예상했던 전문가분들의 말이 실질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이전에부터 항상 강조를 했었던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전세만 가지 않는다. 반전세나 월세도 있다. 월세도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전세가가 하락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세가가 지금 하락했나? 근데 제가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요. 제가 전부터도 폭등하지 않을 거다. 전보다는 오를 거지만 폭등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2020년도, 21년도처럼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그것만큼 전세가가 오르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비중을 나눠서 사람들이 갈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한 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하락한 거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사실 전세 새로 맞추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매달 전세가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전세가가 하락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전에 전고점 전세가가 정말 폭등했을 때 전세를 새로 맞췄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 전세를 맞추려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전에 봤을 때보다는 꾸준히 상승해서 쭉 올라왔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 하락한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시점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억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요? 네네, 전세가로. 그러면 3억에서 한 1, 2천 정도가 빠져서 한 2억 7, 8천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2억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아요. 심지어 1, 2천 높은 게 아니죠. 7, 8천이 높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제 투자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지방에 전세가를 새로 맞추게 됐어요. 물론 한 3개가 동시에 지금 전세를 새로 맞추게 돼서 지금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물건이 법인이 쓰고 있어요.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2억에 전세를 맞췄었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 2년 만기가 돼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제가 맞출 때는 2억에 맞췄고 작년 하반기에 전세가는 2억 8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전세가 좀 빠졌었죠? 그래서 올 초 중반까지는 2억 5천까지 전세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7, 8월, 9월 넘어가면서 막바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랑 겹쳐가지고 얘가 지금 2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억 3천에 지금 계약서를 썼거든요. 자, 여러분. 자, 제가 2억에 맞췄어요. 2억 3천에 지금 전세를 맞췄어요. 전세가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상승. 전세가가 그래도 저는 3천만 원 올랐어요. 물론 작년 말에 비해서는 5천만 원이 떨어졌죠. 그리고 올 초에 비해서는 2천이 또 떨어졌어요. 추가로. 근데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누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얘는 중간에 마지막에 입주 물량이랑 겹쳤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2억 5천에 맞췄을 거예요. 지금의 대부분의 지역의 지금 전세가 상황이 이거랑 비슷해요. 작년 처음에 맞췄을 때보다는 높지만 작년 하반기에 전고점 찍었을 때 전세가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세가 하락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으로 까보면 3천만 원 상승한 게 돼요. 자, 이런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후달리면서 조급하면서 전세가 하락 때문에 매물을 막 쏟아낼 거냐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막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네, 분위기가 안 좋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매물이 안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현실은 알겠어. 근데 지금 막 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전세가격 하락과 전세가 하락과 동반해서 매매가 하락까지 같이 동반하고 있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수원이 꼽히고 있어요. 왜냐? 팔달구 재개발 통해서 지금 준공된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입주하는구나. 아, 우리 팔달구 재개발 나온 게 정말 옛날 같은데 벌써 입주를 해요. 아, 옛날이 아니고 엊그제 같은데. 팔달구 재개발 사놨어야 되는데 못 사놔가지고 속상하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주를 해요.
근데 얘네 입주 물량이 지금 한꺼번에 2022년 7, 8월에 같이 나오는 입주 물량이 7,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갑자기 7,000세대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거냐?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걸 채우려고 하면 여기 주변에 만기가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7,000세대는 물량이 많아서 그걸 채우기가 어렵고, 그래도 다행히 메탄주공 4호단지가 이주 시작한 건 아시죠? 다행히 메탄주공 4호단지가 10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주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임장했던 그곳이죠. 그쵸. 머리카락 날리면서 막 했던 그 메탄주공 4호단지도 얘네도 지금 사실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거의 20년에 가깝게 지낸 상황에서 이주가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 신도시도 얘기했지만 오래 걸린다니까요. 얘 메탄주공 4호단지 가보셨지만 입지가 상당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게다가 5층 저층짜리도 막 있었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애들이 아닌데도 재건축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10월에 이주를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을 입주되는 물량을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주 수요까지 봤는데도 이거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에 시흥의 시샘프 있잖아요. 시흥의 센트럴 프로지오도 입주를 할 때 주변 전세가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도 상황이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량이 적으면 빠르게 소화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언제 전세가를 맞추는 게 유리할 거냐라는 게 갈리는데, 그걸 기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얘가 입주 시작하세요. 자, 잔금 이때까지 마무리하세요까지 보통 2, 3개월 주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대부분 세를 맞춰야지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보통 사람들이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투자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월세로 그럼 나눠서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 지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다 똑같이 컨디션이 똑같아요. 다 새 아파트야. 첫 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경쟁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격밖에 지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잔금날 가까우면 쫄려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놔들고 6개월 전부터 이 사이에 많이 맞춰서 가격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얘가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잔금날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해서 물량이 적으면 여기까지 갔을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잔금이 끝나자마자 전세가가 올라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은 물건의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물량이 적어서 6개월 전부터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돼서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적어진다. 그리고 주변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전세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뒤로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잔금 때 바로 잔금 안 쳐도 이자료 8%에서 12% 이상 내면은, 이자를 내면 잔금 뒤에도 내가 그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잔금 뒤에 바로 맞춰서 우리가 이제 2+2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세가를 높게 받겠다라고 해서 이런 전략을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원은 그게 안 되죠. 7,000세대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전세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급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너도 나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잔금이 뒤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잔금이 뒤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물량이 솔찬히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물량이 많은 지역의 입주장을 맞이할 때는 차라리 초창기에 그 시기에 나온 시세의 전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5억이 나왔다, 전세가가. 그러면 나는 뭐 4억 7, 8천 정도에 던지는 거예요. 4억 7, 8천에 던져서 바로 첫 번으로 테이프를 끊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빠지는 물건이 나오면 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에는 4억의 전세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뒤에 가서는.
그러면 내가 이 5억에 맞춘 사람이 없을 수 있진 않아요. 있을 수 있겠지. 5억에 맞춘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4억 7, 8천에 맞추면 이후에 4억의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전세 맞출 때 안 나가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을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뭐 전세 안 나가면 그냥 가격 낮추라는 얘기밖에 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어느 시기에 얼마까지 낮추냐, 그리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잔금에 가깝게 전세 가격을 맞춰서 싸게 파냐, 이 입주장 시작할 때 맞춰서 파냐, 이거를 가늠해서 내가 매력적인 가격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싸게만 내놔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초반에 좀 확 쳐버리는 게 물량이 많을 때 나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초반에 이제 부동산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구도심이 크게 있어요. 근데 물량 조그만 거 하나만 신축이 들어와요. 만약에 한 500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이 구도심 자체는 뭐 수원의 영통구 정도로 크다. 망포. 아, 망포로 할까요? 망포까지 들어가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영통 밑에니까요. 수원 영통에 있는 망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500세대가 들어가요. 근데 기존 망포에 새 아파트가 단 1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오는 세대고 500세대가 들어왔어. 주변의 전세 가격을 흔들고 매매 가격도 흔들지만 실질적인 이 신축은 안 빠져요. 전세가도 최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변의 구축에 비해. 그러면 어때요? 잔금을 늦게 치르면 치를수록 오히려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입주장이 한꺼번에 몰리면 사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보통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모니터링을 해야지. 내가 주변 이 물량 빠지는 속도랑 가격의 움직임을 보다가 내가 잔금 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 구간에 내가 팔려고 하든지, 아니면 초반에 빨리 높은 가격에 터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주장에는 이 시기를 가늠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전세를 맞추는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 나서도 신경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되겠네요. 아, 분양을 받고 나서? 전세 맞출 때까지. 항상 말씀드리면 투자는 전세를 맞추기 전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분양은 더 길잖아요. 준신축은 그래도 잔금 치를 때까지,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보통 2, 3개월인데 분양은 2, 3년 놓지 않는 거죠. 특히 최근에 사전 청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최근에 가격이 빠지는 거 보고 사전 청약 줄줄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죠. 그래서 시장이 빨리 바뀔 때는 1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시장이 잘 안 바뀐다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시장이 빨리 바뀐다 그러면 뭐 1개월, 보름만 해도 하시고, 이렇게 입주장 때는 매일매일 보셔야죠. 주식 보듯이. 지금 안양도 아직도 3, 4천 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지금 수원이랑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전부터 지금 입주 물량이 쌓여서 누적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누적 피로도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 돈으로 잔금 치고 나중에 이제 전세를 맞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죠. 저런 안양 같은 경우에도 빨리 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전에 피로도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막바지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됐다, 그럼 얘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거 소화가 안 되는데 내 것도 있어, 그러면 빨리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전세가 빨리 빠지는 성향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전세 가격이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기존의 전세가보다는 지금 아무리 떨어졌어도 여기쯤에 와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가보다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는 전세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서, 갱신정보관이 끝났음에도 눌러 앉으면서 그냥 이 가격만 내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거래에 잡히지 않아요. 그냥 그 기존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직거래를 하거나 그냥 연장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건 물량이 안 잡히니까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기존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전세 거래도 안 돼요. 라는 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세가 2+2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이유를 알았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새로 놔야 된다. 그런 투자자다라고 하면 그 시기를 잘 가늠해서 내가 그래도 최대한 전세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 양, 분위기를 따져가지고 그때 진입하자. 그래서 내가 전세가를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특히 입주장 물건 같은 경우는 모든 컨디션이 다 똑같으니까 시기에 맞춰서 가격을 정해서 거기서 가장 매력적인 가격을 정해서 내놓자. 무조건 매력적인 가격에서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싼 가격 중에서도 그 시기에 맞는 매력적인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주장 때 빠른 전세 세팅 응원합니다. 뭐 상반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작년에 메디테라님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쵸? 네네네. 1년 만에 뭐 희아님처럼 정말 많이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더 와닿는 건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라고 해도 지금 조금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투자를 한두 개 해봤지만 작년 전고점 가깝게 투자를 한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은 내가 못 가져온 게 한스럽지만 작년 전고점에 투자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마음 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건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호재가 있기만 하고 거품이 낀 그런 애들이 나름 시장의 악재라고 해서 알아서 옥석가리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많이 빠지는 애, 덜 빠지는 애, 안 빠지는 애, 그래도 올라가는 애. 지금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기가 돼요. 우리가 막 대대상승장, 절벽상승장 할 때는 다 올라. 아니 근데 절벽상승장이라는 말 누가 만든 거예요? 아, 그게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어원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대대상승장은 대부분 언덕으로 오르거나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진짜 절벽상승장은 데이터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절벽같이 오른다라고 해서 절벽상승장이라고 한 거죠. 이거는 2015년도, 얘는 2019년도 이후에 2020년, 2021년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서 옥석가리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안양처럼 아까 나왔던 자주 거론됐던 안양은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인데 공급 물량도 1도 없고 특별한 악재가 없고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거품이 꼈던 애들이구나. 그냥 투자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격이 상승했던 애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빨간불 또는 주황불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전국이 불장이라서 도대체 어디를 가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갈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고르기도 편해. 지역 고르기도 편해. 옥석 가리기도 편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나 단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세가가 얼마나 받쳐주는지 그리고 전세 회전율이 수요들이 얼마나 붙어주는지를 지금 보시면 이후에 투자를 할 때
갭 투자를 할 때 제가 전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전세가 맞추는 게 가능한지가 가늠이 돼요. 그리고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가수요가 없잖아요. 실수요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남다른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리스크 덜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도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가 돼서 지금도 괜찮은 지역으로 가본다고 한다면 한두 개 투자했는데 전고점에 샀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샀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샀어. 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없는 지역과 단지를 산 사람들은 저는 사실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물론 시장이 다시 좋아져서 갈 수는 있지만 묶이고 그만큼 얘보다 가치가 더한 애를 갈아타기를 하는 게 더 결국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갈아타기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하락의 폭이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또 버티기를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방향성을 정하실 때 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큰 흐름의 변화를 나타난 시기가 2013년도, 18년도, 2022년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의 투자는 지방이 주를 이루고 상승의 주를 이루고 리드를 하고, 그리고 월세 투자,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세팅을 하는 투자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의 괜찮은 단지에 물건을 10개 가지고 있냐, 30개 가지고 있냐, 50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이 이때는 90%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99, 81, 8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증금이 1000에 40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무피 세팅이 되죠. 이런 애를 30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9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억 4천이 됐어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데가 이제 충남의 아산, 천안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월세도 지금 받아요. 자기 돈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9천만 원에서 1억 4천 올랐어요. 수익이 어마무시하죠. 이런 애가 30개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투자해서 갑자기 자산이 상승하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는 100채까지 세팅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저는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기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매일 전화 온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만약에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때 투자 방법으로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죠.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개수 투자, 전세 세팅 투자, 서울 수도권 투자로 바뀌었죠. 이제 월세 세팅 투자가 아니라 대출 규제도 시작이 되고, 이 2015년, 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세가가 쭉 오르고, 상대적으로 전세가 상승보다는 매매가 상승률은 더뎌서 갭이 점점 줄어드는 시장이 와서 2015년에 갭 투자가 정말 대학생도 갭 투자한다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3억에 아파트를 사고 2억 8천에 전세를 마쳤던 물건들이 2018년쯤 됐을 때는 거의 5억, 6억을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후에 입지 좋은 서울에 괜찮은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점프를 해서 12억, 13억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2018년도에 이제부터
집값이 너무 상승했으니까 규제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세금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똘똘한 한 채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가 제일 첫 번째 주택이 똘똘한 한 채. 그 이후로는 내가 세금을 캐치할 수 있는 수준의 개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2022년이 됐을 때는 이런 아파트 투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기존에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차지하게 되고 큰 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교집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2013년 이전부터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하면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내가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랑 이런 수익률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끼고 내가 소액 투자를 해서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못하더라도 주변에 이주 수요를 받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썩은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가격이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그 옆에 대장 아파트가 있는 거지. 얘가 가격이 제일 높고 입지도 제일 좋고 인프라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 한 10억 하고 얘가 이제 재건축 진행이 막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8억 하던 게 이제 10억으로 상승하고 바람을 타면서 막 15억 뭐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상승할수록 여기에 있었던 인프라 좋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대장 아파트는 이 가격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얘가 입주할 때는 얘도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 가격을 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장 아파트나 그 옆에 있는 준신축 구축들을 같이 투자해서 그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자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처음에 투자를 진입했을 때 좀 안전한 투자, 현금 흐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월세 세팅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월세 받는 직장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러면 월세 세팅 투자도 아니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끼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과 투자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이 드실 텐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준신축 투자, 갭 투자는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준신축은 연식이 뭐 5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준신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전세가는 받쳐주는 지역 안에서 가치 있는 지역 안에서 갭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신축이라던가 준신축이라던가 구축이라던가 투자 매력이 있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준신축 투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갭 투자는 대출 규제가 있거나 금리가 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2억 8천의 전세를 가지고 올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대출 규제라던가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2억 8천의 전세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거나 또는 금리 인상이 높아져서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내가 2억 8천을 못 내겠다. 그래서 이게 2억 7천이 되거나 2억 5천이 돼서 이걸 투자 못하게 됐을 거를 걱정해서 규제나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거지 갭 투자의 실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안 받는 상한선은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혼부부가
가 최근에 다시 결혼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속속 전달받고 있어요. 각 지방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이 요새는 좀 결혼을 좀 하나 봐. 신혼부부들이 좀 도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오는 보증금 금액 자체가 상한선 2억이에요. 왜냐면 신혼부부들이 받는 대출의 한도가 2억을 넘어서면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세금 2억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준식 투자에 갭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2억 미만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금리 또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 맞추는 게 크게 리스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박 겉핥기만 해서 요새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금리 인상도 높아진다는데 금 투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데, 조금 더 들어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2억까지는 괜찮대. 지원을 받으면 금리 인상도 문제 없대. 그런 지역에 가치 있는 물건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전세도 잘 맞출 수 있고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라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안 돼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면 앞으로 초보 투자자로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또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1번, 2번 유형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네네네. 3번도 있습니다. 3번? 어떤 유형이죠? 전고점 이전부터 투자해서 어쩌다 다주택자가 된 분들 그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명의도 다 썼고 어쨌든 N주택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락장에 대한 이제 그런 3, 4년 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3억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7, 8억이 돼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거의 뭐 많이 빠졌을 때 5억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급하게 빠졌잖아요. 우리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버티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쭉 빠졌다. 근데 지금 손절할 구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버티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유 자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기존에 투자를 안 했던 사람과 똑같이 이제 경매를 배우거나 현금 보유를 해서 취등록세 중과가 폐지되는 그 기점을 두고 내가 소액 투자를 해서, 지금 소액 투자가 유행인 건 리스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조금 넣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고, 걔가 잘못되더라도 2억짜리가 30% 빠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2억에 30% 빠지면 6천만 원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1억 초반대가 되는 건데, 이 가격 자체의 물건 덩어리가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얘네는 많이 빠져야 10%, 20%까지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도 적고 이 빠지는 폭도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리스크가 적게 가져갈 수 있고 폐지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소액 투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런 애들 내가 이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심히 현금 보유하셨다가 이제 주스러 다니시면 되겠죠. 아까 혹시나 세금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걸 챙겨가면서 하면 더 안정적인,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 증식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락장이 와도 이후에 회복하는 속도라던가 폭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 사람 심리상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버텨요. 상승하면 완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심리가 꺾일 때는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가 매매 심리가 확 오르면 가격이 같이 올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방어하고 올라갈 때는 따라가는 추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장이 왔을지라도 그 가격이 정말 한정없이 무너질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
공부하시고 현장 가시고 내가 투자한 물건의 단지 과거 시세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안 좋았었던 시기에. 그러면 그때도 요만큼까지 빠졌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기가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주택자들이 전국적으로 새빨간 걸 봤었잖아요. 아, 그쵸, 그쵸. 20년, 21년 이렇게 새빨간 걸 보다가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쵸. 느낌.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 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서울 수도권 분위기에 지금 약간 휩쓸린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찾아보니까 또 오늘 녹화하면서 또 쭉 들어보니까 각 지역별로 또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비 오는 날만 있을 수 없고 항상 햇빛이 쨍한 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쨍한 날이 이렇게 2020년, 21년은 오히려 유니크한 해였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그 상승률이 몰려 있었던 시기가 없는데 그거는 오히려 유례 없이 힘든 시기다. IMF나 리먼 사태에 갑자기 터져서 변수가 있어서 그랬던 시기만큼 좋은 쪽으로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 그런 변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어렵죠. 그냥 저는 사실 시장이 좀 정상화만 돼도 좋겠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이 패턴이 크게 틀어지지 않으면 훨씬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변칙적인 시장이 됐잖아요. 비정상적인 시장이 됐고 갑자기 거래량이 2배, 3배 폭증하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고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해 가는 과정을 이제 겪을 거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건데 그 진통의 과정 안에서 분명히 또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틈새를 내가 기회로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본인이 미리 준비한 사람만 그게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다, 힘들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리테라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되죠. 왜냐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고 지금 새빨갰을 때는 그쵸. 리스트가 지금 머릿속에 쫙 그게 되죠. 새빨갔을 때는 사실 너도 나도 막 올라가니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건 좋았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도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골라서 살 수가 있겠죠. 뭐 대세 하락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으시는군요. 저는 항상 하락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 하락에 맞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하락의 폭이 깊냐 적냐에 따라서 이제 조정과 하락이 바뀔 텐데 저는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움직이고 아까 우리가 3, 4년 전에 투자한 사람처럼 이전에 투자한 것들은 어차피 아직도 그래도 수익 구간이 남아있어서 안전하고 내가 정 불안하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만기가 됐을 때 팔면 이 수익은 지키고 나서 다음 물건을 또 다음 스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다음 물건은 내가 저점의 시그널을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또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자산을 증시시켜서 가는 거라서 당장 막 다음 스텝 뭐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신이 아닌 이상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스텝 한 스텝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불안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공포로 와닿아가지고 이전에 겪지 못했던 전국 불장만 한참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서 되게 당혹스러우실 텐데 사실 뭐든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한 땀 한 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앞이 보이거든요. 제가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앞을 보고 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한 걸음 먼저 가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이고 한 걸음 가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식으로 안기가 조금씩 거쳐가는 거지 내가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저 멀리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걸음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확인해 가면서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가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노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자산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랑 경지에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쩔뚝이면서 가더라도 놀고 있었던 사람과는 다른 출발선에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섭다. 쩔뚝이면서도 가는군요. 네네. 내가 정말 느리다. 나는 정말 센스가 없다. 나는 감이 없고 정말 내가 투자하면 사자마자 떨어진다. 막 그래서 좌절하신 분들, 특히 작년 전고점에 사신 분들은 정말 가슴 치면서 화병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계속 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었던 사람과는 다른 수준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정말 불허가 판정도 받아보고 폐찰도 10번씩 해보고 뭐 고가 낙찰도 해보고 정말 겪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역시 재테크랑은 안 맞아. 그냥 공무원이나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자산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과 나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한번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조금 더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한 번 할 때 나는 2~3번 임장하고 한 10번까지 임장을 가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전에 잘했던 분들은 시장에서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고 강사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만큼 수준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내가 느리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직 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자산을 이루셔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